자신의 무덤 안에서 오열하는 한 늙은 어머니의 이미지는 한 영화에서 인용된 장면으로 실제 사건을 재현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역사를 가진 중국은 매우 다양한 풍습과 관습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상을 남긴 풍습 외에도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몸서리치게 만드는 악습들이 존재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악습 3가지는 부모를 묘열에 살아있는 채로 두는 악습, 혼인을 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생전 결혼식을 올리는 명운, 그리고 황제가 사망하면 후궁들도 함께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악습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악습 중 일부가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악습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왜 현대까지도 남아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중국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악습 3가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거 중국에서는 고인을 위한 장례 방법으로 매장, 수장, 화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진 일반적인 장례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이와는 다른 섬뜩한 방식의 장례법도 존재했으며 이는 부모를 묘열의 생전 상태로 두는 관습이었습니다. 이 악습의 가장 끔찍한 점은 묘열이 사람이 사망한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묘열로 데려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가장 가혹한 장례 악습으로 간주되었으며 단지 실행 방식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효심에 완전히 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악습에 따르면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묘열을 만들어 그 안에 모셔야 했습니다. 부모가 약 60세가 되었을 때 자녀들은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된 묘열에 넣었습니다. 묘열은 돌로 만들어졌으며 단 하나의 문이 있었고 가족들은 그 문을 통해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가족이 음식을 전달할 때마다 묘열 입구에 벽돌 한 장씩을 놓아 문을 서서히 막아 나갔습니다. 효심이 있는 자식들은 음식을 전달할 때 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며칠 후에야 벽돌을 하나 더 놓았습니다. 반면에 불효한 자식들은 음식을 묘열로 가져가 급히 떠나버렸고 오히려 이러한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달 혹은 길어야 1년 정도 계속되었으며 묘열이 완전히 막힌 후에는 더 이상 음식을 가져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묘열 안에 있던 부모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노인이 오래 살면 자식들의 행운과 복을 빼앗긴다고 여겼습니다. 노인이 건강할수록 자식들이 단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일부 노인들은 자식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며 묘열에 미리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부모들은 묘열로 들어가 자식들이 음식을 가져와 묘열문의 벽돌을 하나씩 놓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묵묵히 견뎠습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 비참했지만 이는 당시 사회에서 반드시 따라야 했던 관습이었기에 자식들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잔혹한 점은 부모가 묘열에서 탈출하려고 시도할 경우 다시 붙잡혀 묘열로 되돌려지고 문은 즉시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매일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만드는 일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효를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해온 중국에서 왜 이러한 잔인한 악습이 생겨났을까요? 일부 문헌에 따르면 이 풍습은 아마도 지금의 윈난성 지역에서 738년에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960년 송나라 초기에 황제가 부모를 묘열에 두는 악습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 잔인한 악습의 기원을 두고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풍습이 일본에서 전래되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나라 시기에 많은 일본 사신들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일본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에서도 부모를 묘열에 가두는 관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당나라 시기의 일본 사신들을 통해 이 풍습이 중국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풍습이 유목민족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중국 북부 지역의 소수민족들 가운데 특히 흉노족에게 이와 유사한 관습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흉노족의 풍습에 따르면 60세가 된 사람은 가족들에 의해 황야로 보내져 늑대에게 먹히도록 내버려졌습니다. 이 잔인한 악습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 일부 관리들은 이 잔혹한 관습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송나라 시기한 괴물이 출몰하여 한밤중에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인종 황제는 이 괴물을 제압하기 위해 포청천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포청천은 약 반달 동안 괴물을 찾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한 노파가 묘열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포청천은 그 노파의 도움으로 괴물을 찾아내고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포청천은 황제에게 비록 노인들이 더 이상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지만 그들의 삶의 경험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포청천은 황제가 이 잔인한 풍습을 폐지하여 노인들이 자식들과 함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포청천의 간청에 따라 송나라 인종 황제는 이 잔혹한 관습을 폐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송나라의 통치가 끝난 후 이 풍습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부모를 묘열에 가두는 악습이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잔혹한 풍습이 현대에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일까요?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스촨성, 산시성, 후베이성, 허난성, 윈난성 등지에서 대규모의 고대 묘열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묘열들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입구는 네모나게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내부는 평평하게 만들어져 있어 한 사람이 누워 있거나 웅크린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기록된 잔혹한 악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묘열이 발견된 지역 중에서도 특히 후베이성이 주목받았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송나라 시기의 고대 묘열 4곳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묘열은 원형으로 되어 있었고 윗부분에 구멍이 나 있어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묘열 벽에는 정교한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고 묘열 바닥에서는 주인의 것으로 보이는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묘열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묘열의 주인은 정돈된 벽돌로 깔린 바닥 위에 놓여 있었으며 주변에는 몇 개의 그릇이 흩어져 있었지만 관은 없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묘열 주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비문이나 유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인의 구체적인 나이나 묘열의 시기 또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중국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도 이러한 악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현지 정부는 여러 차례 묘열 속에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으며 이를 위해 구조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자신들을 묘열에 가둔 자식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노인들이 노동 생산성이 낮고 가족들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 노인들이 묘열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윤리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많은 중국인들은 이러한 악습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이 악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악습 외에도 중국에는 또 다른 무시무시한 악습인 명혼이라는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이 풍습은 이미 사망한 두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간의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옛 중국인들은 결혼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것이 좋지 않은 징조라고 맹신했습니다. 그들은 고독한 무덤이 후손들의 번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 죽은 자가 편히 쉬고 살아있는 사람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명혼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명혼이 1949년 이후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명언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국이 이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습은 인간과 사회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문헌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들을 위한 결혼식, 즉 명혼은 중국에서 매우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습은 기원전 11세기경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뛰어난 장군이었던 조조의 아들이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사망하자 조조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고위층 가문에서 사망한 여성을 찾아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고자 했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고위층 가문의 딸이 결혼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조는 그 가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가문은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길이를 정하여 명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여성을 아들의 무덤에 함께 묻어두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송나라 시기에는 미혼으로 사망한 청년 남녀의 경우 부모가 반드시 명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습이 지속된 이유에 대해 여러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중국인들은 조상 숭배를 매우 중요시했으며 딸은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사망하면 제사를 모실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모는 딸의 명혼을 통해 제사를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딸이 명혼을 하면 남편의 가문에서 딸의 제사와 향부를 책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유한 가문에서는 미혼으로 사망한 딸을 위한 적합한 남성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 살아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명혼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혼이고 가난한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이러한 관습에 동의했습니다. 명혼 후 사망한 여성의 위패는 남편 집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여성이 사망한 남성과 명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 민속 신앙에 따르면 생전에 독신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후에도 외로울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영혼이 가족 중 한 명을 사후 세계로 데려가 함께 지내려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약혼을 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한 젊은이는 명혼을 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불운을 초래하고 집안을 괴롭힌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에서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이 사망한 경우 형을 위한 명혼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동생의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명혼의 절차가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몸서리쳤습니다. 먼저 사망자의 부모는 명혼 전문 무당에게 결혼식을 주관하도록 부탁해야 했습니다. 무당은 결혼을 위한 점괘를 확인하며 점괘가 결혼을 허락한다고 나오면 남녀의 혼령을 위해 혼례복을 제작하고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명혼의 의식은 일반 결혼식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풍습에서는 신랑 측이 신부 측에게 예물을 제공해야 했으며 결혼식에서 사용되는 음식과 음료는 실제였지만 옷과 장신구는 모두 금종이로 만들어졌고 결혼식 후에 불태웠습니다. 금종이를 태우는 동안 신랑 측 가족은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명혼에서 신랑과 신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이들을 대신할 인형이 제단 위에 놓였습니다. 일반 결혼식에서는 가족들이 신혼부부에게 돈이나 장신구 같은 실물 선물을 주지만 명혼에서는 이러한 선물이 금종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이후 금종이와 신랑 신부를 상징하는 인형은 함께 불태워져 이들이 저승에서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명혼이 진행되는 동안 인형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우받으며 대화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랑이 살아있고 신부가 사망했거나 그 반대인 경우 두 개의 인형 대신 사망자의 사진이 제단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일반 결혼식에서 사용하는 흰 장갑 대신 검은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명혼이 끝난 후에는 양가 가족이 공식적으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서로 왕래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명혼이 영원한 결혼이라고 믿었으며 저승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함께 살며 이혼할 일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현재 명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이며 이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한 농촌 가정에서는 여전히 사망한 아들을 위해 혼령 신부를 구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요절한 경우 그들의 시신은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신선한 여성 시신은 암시장에서 최대 3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악용하는 일부 범죄자들은 묘를 도구로 하여 시신을 훔치거나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자들은 현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일부는 숙련된 의사를 고용해 도굴한 시신의 성형수술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굴된 시신의 머리를 염색하여 더 젊어 보이게 만들었으며 시신이 젊을수록 더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시신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선한 시신과 오랜 시간이 지난 시신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신선한 시신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2013년 3월 초 산시성에서 무덤을 도굴한 3명이 연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무덤 10곳에서 시신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산시성 주민들이 여성 시신 14구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며 대부분의 시신이 명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끔찍한 풍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명혼이 더욱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끔찍한 악습 외에도 중국 고대에는 수십 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게 만든 또 다른 악습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황제가 사망하면 그의 후궁들이 함께 죽어야 했던 악습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악습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악습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고문헌에 남겨진 기록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 황제의 장례 규정에 따르면 황제가 사후 세계에서도 생전처럼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시중을 받도록 하기 위해 후궁들이 그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특권과 함께 끊임없는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이 무서운 매장 방식은 후궁들이 황제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목졸림, 자살, 심지어는 살아있는 채로 매장되는 방식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시기에는 후궁들의 목을 졸라 죽이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독약이나 수은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수은으로 중독되어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수백 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생전처럼 젊은 모습을 유지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황제는 사망하기 전 후궁들에게 수은 중독 방식을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선정된 후궁들은 방에 감금된 후 마취 성분이 든 차를 마시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잠든 사이 태감들은 후궁들의 이마에 십자 모양의 절개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 동숟가락으로 수은을 한 스푼씩 십자 절개 부위에 붓고 절개를 바늘과 실로 봉합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수은 중독으로 인해 후궁들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마취제를 사용해 후궁들을 재운 후 손과 발을 묶어 특정 자세를 취하도록 만든 다음 깨어나기 전에 매장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고대 황제들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손발이 묶인 채 괴이한 자세로 발견된 여성들의 시신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끔찍한 악습은 주로 황제와 귀족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황제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에는 황후, 후궁, 측근 시중인, 그리고 노예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악습은 노예제 사회에서 특히 성행했으며 주나라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나라 시기에는 황제가 사망하면 후궁들이 반드시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사망한 후 아들을 낳은 후궁은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지위가 낮거나 지나치게 황제의 총애를 받은 후궁은 끔찍한 매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라와 원나라 시기에는 이러한 악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 시기의 통치 계층은 이 관습이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폐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초기에는 이 악습이 부활했습니다.
청나라 초기의 황제는 자신의 사망 후 황후와 4명의 후궁을 함께 매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잔혹한 악습은 진시황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진시황은 생전에 작은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많은 미녀를 궁으로 들였으며 사망 시에는 이들 모두가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많은 황제들이 이 잔혹한 악습을 실행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진시황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진시황은 생전에 작은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그 나라의 미녀들을 후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진시황이 사망했을 때 수많은 후궁과 미녀들이 그와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진시황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후궁들의 상황은 극도로 비참했다고 합니다. 남겨진 문헌에는 후궁들의 울부짖음이 너무도 처참하여 이를 우연히 들은 사람들조차 공포에 떨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진시황의 능을 건설했던 많은 인부들도 무덤 안에 함께 매장되었습니다. 이는 능의 위치와 내부 구조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진시황과 함께 매장된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의 무덤에서 많은 여성의 유골을 발견했으며 이들이 후궁들의 유골임을 확인했습니다. 진시황 외에도 명나라의 주원장이 이 악습을 잔인하게 실행한 또 다른 황제였습니다. 1398년 주원장이 사망한 후 그의 후계자는 주원장의 유언에 따라 후궁 46명을 매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한 후궁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일부 궁녀들은 조정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궁들은 잔혹한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끔찍한 악습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었으나 1673년에 이르러서야 중국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상으로 중국의 3가지 가장 끔찍한 악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소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로 13년 동안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외출할 때조차 머리를 완전히 감싸는 스카프를 사용했습니다. 스카프가 벗겨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22세 된 소녀의 얼굴은 말과 똑같아 보였고 얼굴 중앙은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은 옆으로 밀려나 있었고 호화 입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말처럼 보이는 얼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녀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은 것일까요? 이 소녀는 과연 예전의 정상적인 얼굴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기이한 얘기를 함께 탐구해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새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는 중국 저장성에 사는 우샤오옌이라는 소녀의 실화입니다. 우샤오옌은 1987년 중국의 외딴 산골 마을에 있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샤오옌은 다른 많은 어린 소녀들처럼 크고 검은 눈을 가진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농부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녀는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가 착하고 철든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샤오옌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거나 신경 쓰이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녀는 반에서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그녀가 겨우 8살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일 때였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이 자주 가렵고 눈물이 나며 따가운 느낌까지 드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녀는 엄마에게 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마치 흐릿한 막이 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엄마는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우샤오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칠판의 글씨를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께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선생님은 그녀에게 눈위생을 잘 지키고 충분히 쉬라는 조언만 해주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의 시력은 급격히 악화되어 칠판의 글씨를 전혀 읽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샤오엔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자 선생님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1990년대 중반 중국에서는 텔레비전이 고가의 가전제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흑백 텔레비전을 소유한 가구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우샤오엔의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녀가 집에서 공부하거나 들판에서 일만 했는데 시력이 이렇게 빨리 나빠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묻자 그녀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따갑고 흐릿한 막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전했습니다. 이제야 엄마는 몇 달 전에 무시했던 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가족은 그녀를 군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기구가 없어 의사들은 간단한 검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를 듣고 단지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안약 한 병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모두 소진되었지만 그녀의 눈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다시 약국에서 안약을 구입해 사용하며 병이 나아지길 바랐습니다. 모든 일이 계속 진행되다가 우샤오엔이고 살이 되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갔을 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샤오엔의 얼굴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 위에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매우 가렵고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딸의 부어오른 얼굴에 연고를 발라보기를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 그들은 딸의 얼굴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오엔의 코가 갑작스럽게 부어올라 두 눈이 양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두 눈 사이의 간격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후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으며 얼굴에 가해진 압박으로 인해 샤오엔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그녀의 부모님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딸을 군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병원의 의사들조차 그녀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시 병원의 시설은 매우 열악했고 현대적인 장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희귀한 병에 걸렸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소염제와 부기를 가라앉히는 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샤오엔의 얼굴은 점점 더 부풀어 올랐고 그녀는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로부터 끊임없이 놀림을 받았고 그녀는 수치심에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고 집에 머물면서 혼자 글자를 쓰는 법을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소녀의 기이한 얼굴에 대한 소식은 곧 가난한 시골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기이한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의 코는 더욱 심각하게 변형되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코는 커다란 부푼 덩어리에 가려져 있었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코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숨쉬는데 심각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눈은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샤오엔의 기이한 얼굴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이 동물, 특히 말과 닮았다고 여겨 그녀에게 말얼굴 소녀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추한 얼굴로 인한 열등감과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조롱받을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샤오엔은 하루 종일 집에 숨어 지내기만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의 가족에게 동정을 표하는 반면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병에 걸린 원인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말얼굴로 변형된 이유가 식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외딴 산골 지역에서는 음식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량을 절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금류가 병으로 죽으면 이를 묻거나 폐기하지 않고 종종 음식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우샤오엔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고 병든 돼지, 닭, 오리를 요리해 가족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샤오엔의 부모님은 딸이 박테리아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 병이 생겼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은 일상적인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한약을 얼굴에 바르면 좋다는 조언을 하자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민간요법 재료를 찾아내어 갈아서 손녀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샤오에는 이 치료법에 반대했는데 얼굴에 약을 바를 때마다 화끈거리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녀에게 약초를 달여 마시게 하며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민간요법으로 치료한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얼굴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부어올랐습니다. 가족은 결국 병원을 찾아 소염제와 진통제 처방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말얼굴 소녀에 대한 소문은 마을을 넘어 군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사람들은 그녀의 가족이 저주를 받아 신령이 딸에게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우샤오엔의 가족이 신령을 거스르거나 누군가의 보복으로 인해 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샤오엔은 가족의 자랑거리였고 부모님은 그녀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신령의 벌을 받았거나 악한 사람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한 조부모님은 가족에게 무당을 불러 해원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큰 돈을 들여 해원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샤오엔의 얼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오엔은 자신의 기이한 병이 가족에게 걱정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격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집안에 틀어박혀 전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집안의 모든 거울을 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 불편함을 느꼈고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놀 수 있는 또래 친구들을 질투했습니다. 결국 샤오에는 몇 년 동안 집안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방 안에 거울은 없었지만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만지며 점점 더 부어오른 얼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샤오에는 한 소녀에서 청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가장 꾸미기 좋아하는 나이에 그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에는 십수년 동안 집안에 갇혀 지내며 외출할 때는 얼굴과 머리를 완전히 가리는 천을 썼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이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족의 삶은 원래도 어려웠지만 수년간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가족에게 또 한 번의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머니는 점점 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품삯을 받는 일을 추가로 하며 딸을 대도시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할 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낮으로 일한 탓에 몸이 점점 지쳐갔고 결국 과로로 인해 뇌출혈을 동반한 뇌졸중을 겪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신속히 이송되어 생명은 건졌지만 어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샤오엔의 아버지 우리룽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아내의 병원비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샤오엔에게 맡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질병에 시달린 탓에 그녀의 눈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일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샤오엔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물건을 더듬어 감각적으로 구별하며 채소를 씻고 요리를 하고 집안일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가끔 음식을 준비할 때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음식이 짜질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딸의 정성을 소중히 여기며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일 또한 온전히 그녀의 손에 맡겨져 있었고 이를 통해 아버지를 도우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력을 잃은 탓에 샤오에는 때때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던 중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충격으로 그녀의 얼굴에 있던 커다란 종양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심각하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날 비가 내려 아버지가 집에 있었고 딸이 사고로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샤오엔의 심각하게 변형된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봉합한 뒤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시점은 2009년으로 우샤오에는 이미 2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사용해 진단한 결과 지방병원의 의사들은 그녀가 시신경 종양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희귀한 병은 마을 사람들이 주장한 식습관 문제나 신령의 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의사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들은 아버지 우리룽은 가족을 짓눌러온 수십 년간의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딸이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엔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그녀는 약 1000ml의 피를 잃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총 혈액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응급조치를 조금만 늦췄더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얼굴의 종양이 이미 터진 상태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필요성을 들은 우리룽은 갑작스러운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수술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재정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족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고 어머니가 쓰러진 이후 병원비까지 부담이 급증하면서 모든 자금이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농사 외에도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지만 가족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고 종종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리룽이 수술 비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의사가 기자들에게 딸의 병에 대해 보도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들은 우리룽은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딸이 얼굴에 대한 얘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망설였습니다. 딸은 이제 겨우 22살에 불과했으며 그녀의 말얼굴이 세간의 이목을 받게 되면 큰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뇌출혈로 침대에 누워있고 딸의 수술비 마련이 절실한 현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신문과 방송을 통해 얘기를 알리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샤오엔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인터뷰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우리룽 역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딸의 삶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곧 여러 대형 언론 매체들이 그녀의 얘기를 보도했고 저장성 전체는 샤오엔의 기이한 말 얼굴 소녀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중국 전역으로 퍼졌고 수많은 기사가 그녀와 가족을 돕기 위해 기부를 호소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샤오엔의 얼굴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많은 이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며 가족에게 동정을 표했습니다. 몇 주 만에 전국적으로 약 1만 1천 달러의 기부금이 모여 그녀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희망을 안고 병원을 다시 찾은 두 부녀는 의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성공 가능성이 단영 1%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우리룽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저장성 병원보다 더 큰 병원인 광저우에 위치한 중산대학 부속병원을 추천하며 그곳에는 더욱 뛰어난 의사와 첨단 의료 장비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샤오엔의 얘기는 랴오닝 위성방송, 광저우 일보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기부에 동참하며 약 15,000달러가 추가로 모였습니다. 이 기부금은 두 부녀가 광저우로 이동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0년 3월 초 우리룽은 딸 샤오엔과 함께 기차를 타고 광저우로 향했습니다. 이 여행은 샤오엔 24년 만에 집 밖으로 떠난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3월의 어느 날 한 특별한 소녀가 광저우에 위치한 중산대학 부속병원의 외래 진료동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작고 왜소한 체구였으며 머리를 분홍색 스카프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병원에 있던 의사들과 다른 환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들에게 그녀는 자신이 너무 추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할까봐 머리를 감췄다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의료진은 더욱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의사의 격려에 힘입어 샤오에는 머뭇거리며 스카프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중산대학 부속병원 구강학 안면외과의 책임자인 리아오구이칭 박사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해온 그조차도 이런 사례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얼굴 중앙에는 커다란 돌출된 종양이 있었고, 이는 두 눈을 얼굴 양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코와 입은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비율과 선이 망가져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말의 얼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의사는 CT 스캔을 통해 그녀의 얼굴 상태를 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CT 결과 환자의 뺨 중앙에 큰 이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두개골 크기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이 이물질은 얼굴 전체를 압박하며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었고 그로 인해 얼굴의 모든 선이 파괴되었습니다. 압박으로 인해 두 눈은 얼굴 양옆으로 밀려났고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코는 납작해져 후각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입은 턱끝 가까이로 밀려나가 제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샤오엔에 대해 다각적인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전 병원의 진단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장성 병원에서는 그녀가 시신경 종양에 걸렸다고 진단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섬유 이형성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20번 염색체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드문 질환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는 섬유 조직이 뼈 세포를 대체하면서 비정상적인 섬유뼈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얼굴에 있는 뼈가 섬유뼈로 변하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 시력을 잃거나 눈이 튀어나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샤오옌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섬유뼈가 턱뼈와 얼굴뼈에 축적되어 거대한 덩어리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13년 동안 앓아왔으며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는 가족에게 긴급한 해결책으로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수술은 얼굴의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지만 위험이 매우 큰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했지만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그녀는 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오엔과 그녀의 아버지 우리룽은 깊은 고민 끝에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샤오엔은 수술의 성공 확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이 수술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말얼굴 소녀라는 별명으로 불리거나 외출할 때마다 얼굴을 스카프로 가려야 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부녀의 용기와 변화를 향한 갈망은 의료진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얼굴에 생긴 커다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중앙부를 절개하고 이어 상악골과 전두골을 티타늄 플레이트로 고정하며 턱을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은 비강을 정리하고 눈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티타늄망으로 안구를 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중앙부의 과도한 피부를 제거하고 얼굴 선을 따라 봉합했습니다. 이 계획은 여러 분야의 의료진이 협력하여 마련한 것으로 티타늄 플레이트와 망을 사용해 환자의 얼굴을 재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술 전날 밤, 샤오엔과 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샤오엔은 어머니에게 수술 소식을 전하고 싶어 전화를 걸겠다고 했지만 아버지 우리룽은 이를 막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수술이 예정되기 한 주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샤오엔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 당일, 예상대로 수술은 극도로 긴장되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절개 단계부터 샘솟듯 피가 흘러나와 숙련된 의사들조차 당황할 정도였습니다. 혈액 손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샤오엔의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풍부한 경험과 침착함, 결단력, 세심함으로 위기를 넘기며
그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9시간이 넘는 고된 수술 끝에 샤오엔의 얼굴에 있던 약 2쿡에 달하는 종양의 90% 이상이 제거되었습니다. 수술 후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절반 이상 작아졌습니다. 눈은 제자리에 돌아왔고 콧구멍은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며 입으로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그녀의 시력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종양이 시신경 부위에서 자라 신경을 압박한 탓에 실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샤오옌이 회복된 후 아버지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딸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22세의 소녀는 울지 않고 차분히 이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수술 후 생사의 고비를 넘으며 성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샤오엔은 추가적으로 2번의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이 수술들은 얼굴의 재건을 더욱 자연스럽게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샤오엔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외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격려했습니다. 여러 자선단체와 지방기관들도 그녀를 자주 방문하며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샤오엔은 수작업으로 일할 기회를 얻어 한 달에 수십 위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 샤오엔은 병원을 방문해 재검진을 받았고 의료진으로부터 목도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언젠가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샤오엔은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자신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17년 11월 가족들은 샤오엔에게 예린мя오라는 남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11살 연상이었으며 과거 소아마비를 앓아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큰 고통을 경험했기에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었고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샤오엔은 시각적으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차이가 크지만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0월 샤오엔은 병원을 다시 찾아 재검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으며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많은 선물을 준비해 갔습니다. 중산대학 부속병원의 의료진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고 그녀가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샤오엔에게 나이가 들수록 종양의 성장이 점차 느려지다가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양이 전이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매년 3-5회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샤오엔과 예린мя오는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귀여운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외출할 때마다 얼굴을 스카프로 가려야 했던 말. 얼굴 소녀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얘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중국 빈도 시트온과장 마을에서 9년 동안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던 한 여성이 갑작스럽게 돌아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으며 아무도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거의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생각에 소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신비로운 저주를 받아 9년이 지나야 깨어날 수 있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의견은 그녀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까지 언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신비로운 귀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부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영상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로운 얘기는 53세의 리우스핑이라는 여성과 그녀의 남편 린더조우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현재 청두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둔 그들의 가정은 항상 평온하고 행복으로 가득 찬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19년 전
리우스핑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들의 삶은 영원히 변하였습니다. 이 병은 그녀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병이 발견된 날부터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발작이 자주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리우스핑은 자신의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야에는 가끔 공황 상태로 갑자기 거리로 뛰어나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예고 없이 발생하여 가족이 대처할 틈조차 없게 만들었습니다.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병이 재발할 때마다 그녀는 통제를 잃고 자주 집안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이유 없이 자녀들을 때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리우스핑의 병은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기보다는 가족의 상황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점차 린더저우와 그의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가족은 리우스핑의 병과 사회적 비난으로 인해 장기간 불안정한 상황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1년 후 린더저우의 가족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느 날 리우스핑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라져 가족 모두가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직감에 린더저우는 즉시 인근 지역부터 더 먼 지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와 이웃들도 함께 지원하였지만 리우스핑의 실종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리우스핑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2년 후 가족 모두를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리우스핑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한 여성의 시신이 외딴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하고 시신 샘플을 실험실로 보내 DNA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그 시신이 바로 리우스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녀의 가족, 특히 남편 린더저우와 두 자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를 잃은 슬픔은 너무나 커서 가족은 리우스핑이 영원히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결론을 받은 후 린더저우는 집안에 아내의 제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는 9년 동안 매일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며 아내의 영혼이 평안히 떠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아내의 영정 사진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가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던 얘기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리우스핑의 죽음 뒤에는 충격적이고 신비로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리우스핑이 수년 동안 땅속에 잠들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가운데 지난 1월 14일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날 제남시의 한 사회복지사가 리우스핑을 발견하여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머물렀던 집 문 앞에 나타난 모습은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믿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는 곧바로 마을 전역에 퍼졌고 시장, 찻집, 각 가정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떠돌며 리우스핑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에 대한 질문이 잇따라 제기되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믿기 어려운 순간을 회상하며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리우스핑이 마을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직접 보고는 거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리우스핑의 가족은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9년 동안 아내를 기리며 살아온 남편 린더저우는 처음에는 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두 자녀는 죽었다고 여겼던 어머니가 돌아온 모습을 보고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묘한 귀환은 가족의 감정을 넘어 수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리우스핑으로 확인된 시신은 누구였으며 리우스핑은 지난 11년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을 전체는 믿기 힘든 얘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으며 이 사건이 마을에서 목격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데 모두가 동의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리우스핑의 기묘한 실종이 외계인 납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11년 전 리우스핑이 집을 떠났던 밤 그녀는 외계인이 저지른 미스터리한 납치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가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나 심리적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왜 리우스핑처럼 작은 마을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는지 설명해 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날 밤 리우스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빛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반응할 틈도 없이 거대한 우주선에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무중력 상태에서 갇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곳에서는 지구보다 시간이 훨씬 느리게 흘렀을 것입니다. 외계인들은 첨단 장비를 사용해 그녀의 신체, 뇌, 행동을 연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리우스핑에게 현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술 장치를 심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외계인들은 그녀를 지구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납치했던 시간과 장소로 정확히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낯선 장소에 놓아두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제남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또한 그녀의 생존과 귀환이 그들의 계획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도록 계산했을 테지만 익숙한 환경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일부 희미한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온 후 보여준 이상한 심리적 행동과 혼란스러운 모습은 그녀가 겪었던 비범한 경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몇 년간의 기억을 명확히 떠올릴 수 없는 점은 이 가설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외계인 납치범들은 종종 그들의 연구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희생자의 기억을 지우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은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리우스핑이 11년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온 사건과 그녀의 실종에 얽힌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기한 또 다른 가설은 리우스핑의 실종 사건이 그녀 가족이 살던 마을에 얽힌 저주나 주술의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나이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수십 년 전 이 지역에서는 실종과 신비로운 죽음과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마을이 오래된 저주에 사로잡혔거나 어떤 독특한 주술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1년 전 리우스핑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마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연쇄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리우스핑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초자연적인 힘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오래전 강력한 주술사가 마을 사람들을 조종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쫓겨난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는 저주를 남겼으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돌아와 복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저주는 몇 세대에 걸쳐 잠들어 있다가 어떤 사건에 의해 깨어난 것일 수 있으며 그 사건이 리우스핑의 실종이었을 수 있습니다. 리우스핑이 사라진 후 마을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죽음을 연달아 목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한 남성이 잠든 사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나이 많은 여성이 아무도 모르게 우물에 빠져 숨졌으며 한 어린아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죽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저주가 되살아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리우스핑이 저주의 첫 번째 희생양이었으며 그녀의 11년 만의 귀환이 기적이 아니라 저주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리우스핑이 실종 기간 동안 독특한 주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떠돌던 세월 동안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했거나 심지어 저주를 지닌 상태로 마을로 돌아온 저주의 매개체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녀의 신비로운 귀환과 마을에서 발생한 연이은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풍수의식이나 조상들의 영혼과의 소통과 같은 과거의 의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저주를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강력한 능력을 지닌 주술사를 초대해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마을에 묶여있는 영혼을 해방시키는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주나 주술의 존재는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며 리우스핑의 실종과 그녀의 신비로운 귀환에 얽힌 진실은 여전히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리우스핑의 갑작스러운 귀환은 과거에 확인된 시신의 신원과 관련된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린더저우는 과거 가족과 당국이 확인한 시신이 리우스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의 조사 및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선 시신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의 실수가 11년 전 법의학 조사 과정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DNA 분석과 같은 현대적 기술이 널리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건에서 철저히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외모, 의복 또는 쉽게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요소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시신이 리우스핑과 신체적 특징이나 몇 가지 개인적인 특징이 유사했기 때문에 경찰과 가족이 그것이 그녀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착오는 사건이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받지 않고 종결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실종 또는 신비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당국의 책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리우스핑이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경찰은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부실하거나 소홀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더 진보된 수사 기법이 적용되었다면 린더저우 가족은 그녀가 사망했다고 믿으며 10년 넘게 고통받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심리적 및 정서적 상태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린더저우는 지난 11년 동안 아내가 사망했다고 믿으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는 동시에 두 자녀를 위해 부모의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리우스핑이 돌아왔을 때의 재회 기쁨은 분명 클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상처와 불안감을 즉시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진실은 린더저우 가족이 수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으며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보냈는지에 대한 미해결된 질문에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비극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질투심 때문에 이 여자는 남편에게 차 열쇠를 이용해 눈을 빼앗겼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그 끔찍한 이야기에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일련의 분노하는 댓글들이 나타났다. 이게 짐승이 아니야?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오늘의 스토리를 읽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중국 산둥성 탄차우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영상 속 여성의 이름은 류지화입니다. 2011년 6월 어느 날 류지화는 남편 리신칭의 오토바이를 타고 큰 설렘을 안고 도시로 따라갔습니다. 류지화는 아름다움과 옷차림을 좋아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시내 쇼핑몰로 데려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고급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남편이 갑자기 왜 그녀를 이렇게까지 애지중지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자인 류지화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중간 지점에 다다르자 아무도 없는 황무한 구간에서 리신칭은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큰 나무 아래에 앉았고 리신칭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류지화는 리신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습니다. 류지화는 이신칭이 일어서지 않고 담배를 다 피우는 것을 보고 더 사주지 않을래? 라고 물었다. 리신칭은 류지화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으며 내가 꼭 사줄게. 하지만 뭔가와 교환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류지화가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과 리신칭의 얼굴의 미소는 변함없었습니다. 이때 류지화는 리신칭이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약간 화가 났다. 예상치 못하게 다음 순간 리신칭이 달려와 류지화를 땅에 눕히고 제지하여 그녀가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옆구리에서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 류지화의 눈을 노렸습니다. 류지화의 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침묵 속에 류지화의 가슴 아픈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옷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려고 했지만 리신칭이 이미 그녀 위에 올라타 있었고 저항할 힘은 전혀 없었습니다. 리신칭은 계속해서 류지화의 눈을 공격했고 결국 그는 원하는 것을, 즉 아내의 눈을 얻게 되었다. 리신칭은 일어나서 침착하게 경찰에 전화해 저는 제 아내의 눈을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리신칭은 류지화를 바라보며 아직 눈이 하나 있잖아 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류지화의 등에 올라타 그녀의 다른 눈을 세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리신칭은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류지화의 두 눈알을 뽑았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리신칭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 무서운 광경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신칭의 잔인함은 충격적이고 심지어 당혹스러울 정도입니다. 그의 본성이 잔인한가요? 아니면 류지화가 용서할 수 없는 짓을 저질러서 복수를 계획한 걸까? 류지화와 리신칭은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20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마을에 신발 가게를 열었는데 주로 류지화가 운영했으며 사업이 매우 잘 되었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류지화는 훌륭한 사업가이며 사교적이고 회활하며 말이 유창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옷차림도 잘해서 그녀의 사업은 매우 번창합니다. 사고 후 그들의 아들 리제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던 리제는 아버지가 왜 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리젠의 말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전에 크게 다툰 적이 있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리젠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이유는 이혼 후 재산이 남지 않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가문의 부는 류지화에 의해 벌어들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젠이 의심하는 대로 정말 진실일까요? 리신칭이 돈 때문에 류지화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만약 리신칭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재산을 잃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류지화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리젠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리젠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모든 곳을 수색했지만 현금이나 은행카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리신칭이 그들의 가족의 돈을 모두 조용히 가져갔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리젠의 의심은 틀린 것이 아닌 듯합니다. 리신칭은 아마도 돈을 위해 아내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경찰은 리신칭의 어머니에게 가서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리신칭이 계획한 일이었고 어머니에게 단서를 남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리신칭의 어머니를 찾아냈을 때 그녀가 한 첫말은 며느리인 류지화가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의 어머니에 따르면 류지화는 가족 내에서 결정적인 발언권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신발 가게에서 번 돈을 모두 옷에 썼다. 게다가 류지화는 결혼 후 많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리의 어머니는 통화 기록과 호텔 예약 기록이 담긴 뭉치를 꺼내며 이건 아들이 류지화의 간통을 증명하기 위해 준 것이고 경찰이 집에 오면 제출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리신칭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을 보고 리의 어머니가 틀림없이 리신칭과 연락을 유지할 것임을 알았고 리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리신칭이 가능한 한 빨리 항복하도록 했습니다. 설령 류지화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결과는 자신을 항복하고 법의 관대함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신칭은 자수했습니다. 2008년 초에 리신칭은 류지화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남자는 장수성 출신이에요. 류지화는 쇼핑을 나갔을 때 그 남자를 만났고 두 사람은 그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리신칭은 그의 아내가 종종 밤에 누군가에게 비밀리에 전화해서 한 2시간 동안 통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신칭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아내의 통화 내역을 인쇄해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오랫동안 하루에 여러 번씩 같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신칭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래로 그녀의 행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가 무언가를 사러 나간다고 했을 때 비밀리에 아내를 따라갔다가 아내와 다른 남자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신칭은 아내의 간통 사실을 확인한 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은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류지화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리신칭과 나누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긴장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리신칭은 최근 몇 년 동안 그의 삶은 극도로 지루하고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날들을 끝내고 싶어서 그와 류지화 사이의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류지화가 화장품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고급 화장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녀를 외딴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류지화가 자신을 피하고 내려다보며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함께 살았던 시절을 회상해보면 류지화는 그에게 부당한 짓을 했고 항상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라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항상 그녀를 고문하고 그녀를 괴롭히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극단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리신칭은 그 잔인한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리신칭은 결국 고의상해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류지화에게 준 엄청난 고통을 메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지아는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의 어머니는 가족을 속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눈을 뽑았습니다.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나요? 잔인한 것은 그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여전히 눈먼 어머니를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용, 충성, 이해, 신뢰여야 합니다. 그것은 질투나 의심, 파괴로 인해 왜곡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지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교훈입니다.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우리는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산둥성에서는 한 아내가 암에 걸린 남편과 아들을 여러 해 동안 홀로 버렸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6억 200만 원을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돌아와 막대한 상속재산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 뒤에 어떤 음모나 계산이 있는 걸까? 시댁과 아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귀환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남편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여자의 이름은 왕이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얼마 전 암으로 사망했고 이제 그녀의 아들은 남편 가족에게 데려가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이 그녀의 아들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남긴 6억 200만 원의 상속재산도 빼앗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의 아내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왜 이 남자의 가족은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어머니에게서 빼앗아갔을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한 기자는 이 불쌍한 어머니를 돕기로 결심하고 그 여인의 남편인 장치향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왕이가 오는 것을 보고 신우이이자 장진의 아내 장치향의 오빠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장가족에는 형제가 많아 모두 10명의 자매가 있고 왕이의 남편이 막내라서 형제 자매들이 그를 매우 사랑하고 가족을 많이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는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형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우이는 장치향이 화장되던 날 왕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손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관습에 따르면 아이들은 죽은 부모와 함께 3일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올케는 왕이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돈을 써야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이는 올케의 말에 그날 오지 못한 이유는 전염병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장준이 돌아와 기자에게 장치향의 장례식 날은 전염병 때문에 장례식을 매우 간소하게 치렀고 가족들은 저녁만 함께 먹었는데 왕이가 전염병이 긴박한 시기에 경찰에 모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가족은 막내 며느리 왕이의 행동에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갈등의 근원은 결국 돈입니다. 장치향은 1000제곱미터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집은 철거되고 6억 2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왕이에 따르면 그 돈은 그의 조카이자 큰형의 딸인 장샤에게 주어 안전하게 보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치향이 중병을 앓게 되자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비로 1억 원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신우이의 말에 따르면 조카 딸이 장치향의 돈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 가족이 목격했고 아무런 의견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치향이 아내에게 돈을 주지 않으려 한 이유는 아내가 속아서 돈과 재산을 모두 잃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 집안이 장치향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자는 장가족의 집에서 왕이와 장치향의 13살 아들 샤오융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아버지가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자 어머니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때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소영은 어머니가 오는 것을 보고도 달려나가서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왕이는 아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예전에는 그녀와 매우 가까웠지만 아버지의 장례식과 친할머니 댁에 며칠간 다녀온 후에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왕이는 남편 가족이 6억 200만 원을 전부 차지하기 위해 아들에게 뭔가를 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샤오융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아버지가 중병을 앓은 뒤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두 사람의 삶은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집에 돌아와서 새 담요를 사달라고 간청했던 일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그것을 전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남편이 일찍 죽어서 환생하기를 저주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가정을 그리워했지만 잔인한 어머니 때문에 인생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장준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장치향이 뇌졸중을 앓아 한쪽이 마비되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러 나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폐암 진단을 받았고 가족의 모든 짐이 왕이의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왕이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게 되어 떠나기로 결심했고 마비된 남편과 10살 아들을 서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소용은 이제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직 깊은 원망만 품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왕이에 의한 것입니다. 이때 장쥐는 소파에 반쯤 벗은 남자와 함께 누워있는 왕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는 왕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이 형수에 대한 그의 태도는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나 왕이는 그 남자는 단지 세입자일 뿐이며 두 사람은 도덕의 선을 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모여서 지켜보았습니다. 왕이가 오랫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남편이 중병에 걸린 사이에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때 돈을 보관하고 있던 조카 장샤가 급히 달려왔다. 그녀는 세금과 장치향의 계획에 따라 다른 집을 살 돈을 공제한 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총 돈은 3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장치향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2억 원이 샤오융의 소유이고 1억 원이 왕이의 소유라고 지시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샤오융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장샤는 또한 그의 막내 삼촌이 왜 그에게 돈을 간직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왕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왕이가 바람을 피웠고 그가 아플 때 그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치향이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이는 시댁 식구들의 비난을 받고 아들마저도 그녀를 원망하자 매우 억울해하며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또한 왕이가 장치향이 죽은 후 처음으로 무덤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가족이 숨어서 남편이 묻힌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치향의 무덤은 매우 간소했고 묘비조차 없었습니다. 왕이는 남편의 무덤 앞에 누워서 왜 그가 아내와 자식을 그렇게 일찍 떠났는지에 대해 울고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치향이 세상을 떠났어도 왕이와 그의 아들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자는 왕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산을 얻을 수 있도록 장가족에게 마을위원회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샤의 조카 딸은 이전에 지시한 대로 장치향의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왕이는 아들 샤오융의 돈을 포함해 모든 돈을 갖고 싶어 했지만 남편의 가족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왕이는 이 방법을 택했고 조카에게서 남편의 은행 카드를 빼앗아 마을위원회 앞에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왕이의 이야기가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여성의 비인도성에 극심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돈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을 잊고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남편을 버릴 만큼 무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포럼과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일련의 댓글로 왕이를 엄중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를 나쁜 아내, 사악한 어머니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끝없는 탐욕을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결혼을 강요한 적은 없지만 결혼하고 나면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한 네티즌은 마지막 순간에도 애정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 정말 무섭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노에 더해 장치향과 소년 샤오융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소년이 한때 사랑했던 어머니가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을 때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친어머니가 당신을 돈벌이 도구로만 여긴다는 걸 깨닫는 건 더 무섭다고 다른 사람은 공유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왕이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논쟁했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장 가문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왕이가 돈을 원한다면 아들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노동해서 벌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윤리와 가족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탐욕, 배신, 그리고 가족관계에서 무책임함이 가져오는 결과에 관한 심오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왕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샤오융이었다면 이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의 댓글란에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나올 재밌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의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 종을 켜는 걸 잊지 마세요.